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난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만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10분의 대화 속에서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은요, 바로 이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건데요. 오늘의 강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강연자를 무대 위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송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할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요. 저희 법심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소에 있는 많은 법의학자 선생님들이 24시간 주야 휴일도 없이 나와서 지금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 사고에 있는 현장에 많은 법과학자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저희 법심리과는 현장에 증거물이 없을 때 그 현장에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여부를 가리는 그런 거짓말 탐지 검사, 저희 쪽에서는 이제 심리생리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검사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리생리 검사를 적용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진술 타당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심리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진술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검사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을 때, 만약에 뺑소니를 당했을 때 그 차량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데 분명히 봤다. 그랬을 때 저희가 최면 검사를 통해서 잊어버린 그 차량 번호를 회생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범인을 봤지만 자기가 심각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최면을 한 후에 그 필요한 몽타주를 작성해 주는 업무도 합니다. 또 아울러 그 사망 같은 사건 중에서 요즘은 이제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자살 같은 경우에 자살의 원인이 과연 분명히 아마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경적인 이유가 과연 감당할지 여부에 대한 어떤 것을 평가하는 어떠한 심리 부검 업무, 그다음에 이제 범죄에 대한 예방 업무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심리생리 검사, 거짓말 탐지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마음을 이렇게 본다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 이제 수요일 날 방문해서 이제 견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의자에 앉혀놓고 아이한테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궁금했거든요. 너 혹시 우리 아이 이름이 달룡입니다. 그래서 예명이 달룡인데, 달룡아 너 혹시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똑같이 좋아요. 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막 그래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다 확인하고, 야 달룡아 저기 그래프를 보니까 네가 똑같이 좋다고 하는데 아닌데 아빠한테 솔직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아빠 저기 엄마가 더 좋아요. 그래 네가 아들이니까 엄마가 몸이 약하니까 네가 우리 엄마를 끝까지 잘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속은 쓰리더라고요. 예, 저는 아빠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이 진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히 좋은 경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보셨죠? 근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거짓말 탐지 검사의 역사가 사실은 2000년 이전에 그 바빌로니아 석판에도 적혀 있어요. 어떠한 행동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정약용 선생님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흠음신설한 책에 보면 고을 원님이 지방의 발령을 받아서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흠음신설하고. 그럴 때 고을 수령은 그 재판을 할 때 3가지 것을 판단을 해라. 첫 번째는 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 색이 뭐냐면 안색의 변화든
뭐 이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변화 등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정은 정황. 정황이 뭐냐면 범행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반드시 파악을 해봐라. 그다음에 사는 증거 있냐, 뭐 목격자든 물증이든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그렇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그 정황이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 개인이 인터뷰하는 중에 가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간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색에 관한 내용들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 검사, 제가 말하는 심리생리 검사입니다. 제가 이제 심리생리 검사 저도 사실은 뭐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죠. 저도 누구한테 배웠는데 저에게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이렇게 가르쳐 준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 한 60년 전에 그 학교에서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은 화장품도 정말로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부러워하는 옷차림에다 그런 학생이 전학이 왔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아이들한테 솔직히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안 갖다 놓고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솔잎을 따다가 솔잎을 딱 같은 크기로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눈을 감고 솔잎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말이, 자, 5분 있다가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그 솔잎을 손에 꼭 쥐고 있어라. 꼭 쥐고 있으면 그 중에서 그 학생의 학용품을 가져간 애가 쥐고 있는 솔잎이 점점 길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손에 꼭 쥐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같이 있는 아이들은 아마 안 믿겠죠. 근데 그 당시에 순진한 학생들은 그 얘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솔잎을 하나씩 걷었죠.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독 솔잎 하나가 짧은 거예요. 예. 그때 선생님은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훔쳐간 아이를 찾아서 잘 타이려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 또 고대 문헌, 인도에 있는 문헌에도 나타나는데요. 당시 인도의 그 범인을 잘 잡아내는 신의 당나귀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나귀인데 사람들이 이 당나귀는 정말로 용하다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범인을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 주민은 한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서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당나귀의 꼬리를 잡고 나올 텐데, 자, 만약에 진짜로 범인이 당나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당나귀가 울음으로써 누가 범인인지 알려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당나귀를 믿고 있었거든요. 신의 당나귀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밤중에 들어가서 당나귀의 꼬리를 잡고 나왔죠. 결과는 아무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도 당나귀는 절대로 울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횃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의 손을 봤죠. 손을 보니까 다른 사람 손은 다 까만데 한 사람 손만 하얀 겁니다. 그 사람 손은 당나귀 꼬리에 잉크가 묻어 있었는데 꼬리를 잡으면 울까봐 무서워서 그 꼬리를 잡지 않은 거죠. 예, 이렇게 심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심리를 이용한 방법으로만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사람의 마음은 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몸의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거짓말 탐지 검사, 심리생리 검사라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혹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거짓말을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하게 되면 엄마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금방 알죠. 왜 잘 아냐? 나의 기본적인 수준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말하면 얘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엄마한테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걸 보여줄까 말까? 보여주면 혼날 텐데 굉장히 떨릴 거거든요. 그럴 때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이야기인데 톰 소여의 몸에 보면 이러한 생리 반응을 이용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의사였나 봅니다. 이렇게 청진기를 귀에다 꽂고 동네에 있는 남자애들마다 다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너 나 좋아하니? 그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다 됐죠, 이렇게. 톰한테도 됐죠. 톰 너 나 좋아하니?
그럴 때 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은 뛰고. 자,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통 이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라고 하는데요. 거짓말 할 때는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이거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면 fight and flight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도주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큰 개가 갑자기 앞에 서 있어 봐요. 어떨까요?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겠죠. 아니면 내 몸이 얼어봐요. 프리즈 반응이라는 것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정서적인 공포에 대한 반응들은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감정의 변화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 사람이 범죄 현장에 있으면 범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뇌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불명이 갔다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났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피해자를 알고 있는 뇌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 방법은 첫 번째는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범죄 현장에 있는 기억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면 어느 한쪽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특히 놀라는 감정이 있으면 그걸 다 정말로 잘 기억을 하게 되고 뭐 어떤 거에 대한 기억이 강한 건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감정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과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사실 측정할 때 저희가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그 물건을 훔쳤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좀 한계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군에서 자살했어요. 자살을 할 때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혹시 네가 총으로 쏴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방법보다도 사실은 어떤 방법을 국가수에서 많이 쓰냐면 범행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용의자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여러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자, 현장에 당신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A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피해자냐? 그러면 이 사람 대답은 뭡니까? 모른다는 거거든요. B 사진이냐? C 사진. 만약에 피해자 사진에서 반응이 나오면 그 사람은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감정의 변화가 큰 영향이 없고 이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가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숨김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질문 검사하고 이 숨김 정보 검사를 적용한 예를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연구원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온 신입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 탐지기 마치겠어요. 뭐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이 친구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한번 앉아봐라. 아직 결혼 안 한 솔로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일반 질문 검사로 너 연구소에 좋아하는 여직원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대답을 하죠. 쭉 검사를 해봐서 차트를 보여줬어요. 야, 네가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걸로 반응이 나온다. 에이, 그거 틀렸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 네 또래의 여직원들이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한 명씩 이름을 불러볼게. 야, 너 좋아하는 사람이 A양이니? 아니요, 싫어요. 너 B양이니? 싫어. 아니요. C양이니? D양 이렇게 쭉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C양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야, 네가 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왜 C양에서 반응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잡아떼면 되죠, 그냥. 근데 사람 심리가 인지적인 부조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잡아뗄 수가 없나 봐요. 이 친구가 엉겁결에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만나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놀러 갈 계획까지 있는데 이게 범인이 자백을 하는 이유하고도 같아요. 무언가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변명의 구실을 참지 못할 때 사람은 인지적인 부조화를 겪고 그럴 때는 솔직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질문검사법과 숨김정보법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숨김정보검사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검사를 받을 대상자한테 알려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 사진을 놓고 검사할 텐데 피해자 사진 제가 매스컴에서 봤어요. 아니 수사관이 보여주던데요. 이래버리면 검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수사관이 신문하지 말고 먼저 거짓말 탐지 검사 하자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을 만나면 계속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한 경찰관이 예전에 어떤 우체국에서 1억 원짜리 주유소 상품권 A 회사에 10만 원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범인은. 근데 이제 그 용의자가 당시 그 우체국에 들어간 사진 다 찍혔어요. 근데 이제 뭐 집어넣는 과정이 안 찍힌 거죠. 그래서 용의자를 데려왔는데 경찰이 아무 얘기도 않고 데려왔습니다. 검사에 받는다고 동의를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물어봤죠. 절도 사건 때문에 오신 건 아시죠? 혹시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범인이 아니면 몰라요 대답해야 되는데 엉겁결에 아니 뭐 주유소 상품권이라고 하던데요. 얼마짜리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권 뭐 A 회사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자, 사건이 발생한 지 제가 면담한 지 1분 만에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범인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굉장히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주로 이제 호흡이나 심장 혈관 활동들, 그다음에 그 피부에 흐르는 정기적인 변화 그런 걸 측정을 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되면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손발에 전도가 더 증진되는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측정을 하다가 요즘은 저희가 이제 동공 거짓말 탐지기라는 걸 개발했어을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커지잖아요. 요렇게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눈 깜빡이면 다시 이게 어두워지니까 동공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깜깜한 데서 해야 돼요. 아주 그냥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좀 제약점이 좀 다르죠. 근데 그 동공에 말해도 그래프도 그리고 그다음에 열화상 거짓말 탐지기라 해가지고 이 거짓말할 때 보면 예전에 뭐 클린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니까 여기 뭐 코끝이 뭐 빨개지더라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미간 주위의 온도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대학과 같이 MRI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뇌 영상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당장은 실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도형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 마음속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뇌 영상 기술로 정확하게 그 도형이 그려집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뇌 영상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이후에 차후로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으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 탐지기는 이거는 굉장히 측정의 기술이고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봤지만 사실은 측정의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면 검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선생님 하는 얘기 100% 믿어드릴게요. 100%. 경찰관이 본인을 의심하셔도 저는 100% 믿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정직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편하게 그동안 좀 긴장했지만 다 털어놓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자기의 과거에 나쁜 짓 한 거, 부인 몰래 뭐 어떻게 조직한 거, 뭐 그런 거 다 얘기하시거든요. 다 털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게 어때요?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부담도 되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어떤 처벌의 두려움을 더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응 자체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실 예전에 교통사고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면담 시간이 좀 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 40% 정도가 검사를 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위반한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한 40% 정도가 그랬어요. 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견학하러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 의자에 앉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다 앉는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아무 설명이 없을 때 그렇고요. 제가 의자에 검사에 대한 원리나 그런 것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 때 보면 일반적인 거짓말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아주 중대한 거짓말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혹시 뇌물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말이 이 말을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짓말 탐지 검사는 그 측정의 기술이라보다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많이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해결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 숨긴 정보 검사를 위해서 해결한 건데 그 작년에 이제 강원도 쪽에서 여자분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 나서 이제 사체를 발견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체를 버린 방법이 있는데 사체를 버린 방법이 좀 특이하게 버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그 용의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아마 핸드폰으로 연락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혼자서 버릴 리는 없고 쭉 보니까 그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버렸으면 형님이 버렸을 거 같고 그래서 형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체가 버려진 방법이 이불로 싸서 버렸습니까? 마대자루에 버렸습니까? 비닐에 싸서 버렸습니까? 가방에 싸서 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범행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정보와 똑같이 마대자루에 싸서 버린 거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범행 방법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경찰관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걸 들이대니까 범행 일체를 실토를 하더라. 동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 때늦은 후회였죠. 사실 이렇게 저희 거짓말 탐지 검사가 사건은 현장에서 굉장히 수사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지만 숨긴 정보 검사법을 이용을 하면 오차율을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는 이 심리치료와 병행을 해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에 있는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같은 거 타는 거는 이게 인권 침해도 있고 본인의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음의 족쇄를 채워야 되거든요. 혹시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돌아다닐 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하고 뭐 학교 근처 배회하지 않기, 인터넷에서 뭐 그런 것들 안 보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약속을 정말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혹시 안 믿기시죠? 그럼 와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주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잘 나온다는 거 입증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뭐 인사청문회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낙마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청문하기 전에 장관들이요. 이 거짓말 탐지 검사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한 다음에 청문회 가고 그리고 모든 그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에서 이제 권력이 있는 공직자들, 뭐 경찰관이나 관련된 뭐 종사분들은 정기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범죄도 예방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측정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담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그 굉장히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이 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사용됐을 만큼 이게 과연 정확하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95%는 맞춰줍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완벽하다고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더욱더 95%, 예를 들어서 90%에서 95% 올리는 것보다 95%에서 96% 정확도 높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연구원에서는 그 1%의 어떤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미성 과장님 재밌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에 서니까요. 왠지 갑자기 좀 몸이 굳어지면서 절대 거짓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가장 큰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범인 중에서도요. 유난히 머리가 좋다고 하는 소시오패스나 또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사이코패스들도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나요? 사실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능이 높을수록 이 검사를 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빠져나갈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검사하기에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검사하기가 더 용이하고요. 그 반대일 경우가 오히려 더 어렵겠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보 부대들이 여러 정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기관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영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발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는 정 반대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 피해자를 죽였을 때 피해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뇌파 검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정보도 저희가 보고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에서 질문과 개인 내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작을지언정 변화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놀랍네요. 예.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겠는데요.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거짓말과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김희송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거짓말 잡아내는 방법 보니까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이면 몰라도요, 남을 피해주고 아프게 하는 나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